자,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보험, 종신보험 같은 장기보험의 월 평균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입니다. 이 얘기는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말립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인데요. 체결률이 낮은 이유는 상담 후에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무료 상담인데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것 제로입니다.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가 하지만은 결정은 소비자가 하거든요. 자,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 단일 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 마음 든든해지는 보험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전화문의 같은 경우에는 1800-7917번입니다.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전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의 희망과 빛이 되어 우리의 꿈을 이루자. 우리는 자랑스러운 눈봄의 길을 따라 당당하게 가는 이 땅의 주인들, 즐겁게 배우고 배워서 남을 주는 눈봄 학교 만만세.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참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 그래, 신희진 변호사님. 네. 뭐 하실 말씀. 아니요. 저는 그 아까 지금 좀 전에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1,100억 원을 처음에 이제 부실대출을 해주면서 브로커 노릇했던 그 조모 씨 사건이 처음에 봐주기였잖아요. 그치, 명백한 명백히, 봐주기. 예. 그 봐주기를 담당했던 변호인이 박영수 특검이었고 예. 그 박영수 특검은 중수 부장이었고 부장으로 모셨던 봐준 당사자가 윤석열이었다. 중수부 과장. 네. 윤석열이 직접 봐준 그 사건이었다. 윤석열은 자기가 정말 봐주려고 맘먹고 봐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박부터. 네. 그러니까 봐주려고 맘먹고 봐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너무나 없이 쓱.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공격하려고 했던 지점이 아니면은 다시 덮어버리고. 라이브 사건에서도 마치 냄새를 피우다가 여권 관계자들이 문제가 있다란 냄새를 피우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또 쓱. 자기가 뭐 검사들이 열리 같은 사과를 하겠다. 사과 안 하고 쓱. 그냥 자기가 진행하려는 방향으로만 달려라. 그래서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로 저는 김태훈 검사 뭐 그 사람보다 또 더 외부에서 석동현 검사장이 아예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 네. 왜냐면 석동현도 LCT에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 이영복 회장이 돈을 줬다. 3억을 줬다. 석동현에게. 라고 진술을 했어요. 했는데도 그거는 정상적인 내가 고문으로 마치 그 돈이 고문비로 줬다가 아니라 돈을 뇌물로 줬다라고 진술을 해도 석동현이 돈을 받은 사람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쓱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빠져나왔던 사람이 돈을 보고 쫓지 말고 인물을 보고 쫓아라. 누구를 향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지를 알겠지? 라고 하면서 쓱 이렇게 글을 쓰면서 검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석동현 검사장 같은 경우 이제 현직에서 퇴직한 이유가 아까 얘기 나왔던 예, 전무검사. 네. 전무검사가 그렇게 피의자를 동부지검 성폭행한 사건이죠. 검사였죠. 네, 그래 성폭행한 사건을 해서 지휘 책임으로 본인이 옷을 벗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또 검찰 내에 약간 동정 정서가 있어요. 그럼 웬만하면 다 봐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건 들고 와도 다 봐준다는 소문들이 많아요. 지금 윤석열 캠프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 가 있으니까 너네 어떻게 해야지 우리를 도와주는지 알겠지? 라고 저는 외부에서 압력을 지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뭐 제가 예전에 뭐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대장동 사건에 원래 원류가 됐던 그 사건이 이른바 부산저축은행의 1,100억, 다른 저축은행에 합쳐서 1,800억인데 네. 그 대출이 결국에 부실화돼가지고요. 네. 이제 부산 시민들의 돈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네. 그 결국 이제 국고로 일부러 메운 건데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전혀 진행 안 한 거죠. 왜냐면 이제 보통은 그렇게 돈을 받아가면 그 받아간 쪽을 파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아니 그 돈을 따라가라는 말은 윤석열 본인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돈을 따라가지 않는 수사를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건을 덮어버렸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돈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이득을 이 사람들이 얻게 됐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대정부 사건 처음 터졌을 때 뭐라 그랬냐면 화천대유 자본금 5천만 원, 그다음에 천화동인 뭐 합쳐가지고 투자금 7억 5천만 원으로 몇천억 이익을 벌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도대체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그 저축은행으로부터 총 1,800억 원을 대출받은 그 종잣돈은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런 종잣돈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진짜 1조 원이 넘어가는 1조 5천억대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그렇게 뭐 11만 %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무슨 정말 5천만 원 넣어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보도했던 언론들 다 지금 어디 갔냐고. 맞아요. 근데 전혀 그- 정정 보도하지 않죠. 네. 근데 윤석열이 진짜 중요한 거를 우리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놓치고 있어요. 놓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죠? 안 덮는 하는 거, 거죠. 덮는 거. 이걸 이제 미필적 고의 인척한다. 아니, 미필적 아니면 대놓고 하는 거. 그러니까 대놓고 미필적 하는 고의 거. 인척이라고.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대놓고. 인척 그러니까 인척. 대놓고. 네, 네. 그 윤석열이 민생에 뭐 미음자도 관심 없는 사람이란 건 전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 그건 네, 뭐 상식입니다, 그건. 네.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이미 그 영업정지 예고가 되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찾아갔어요. 네. 근데 그때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하면서 뭐 이제 민심이 끌어오르니까 퇴직금 3억 원, 5억 원 맡겨놨다가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만 받은 거 피눈물 나잖아요. 네. 자꾸 뭐 이런 사람들 민심이 끌어오르니까 미리 예금 인출 받아간 사람 조사하겠다, 수사하겠다라고 하고서 우병우,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기간을 그 기간만 한정해야 되잖아요. 맞아. 10년간 정보를 달라고 네. 하니까 법원이 당연히 기각하죠. 네. 네. 그런 수요를 하고 우리 수사했다고. 네. 그러니까 정말 부산 시민들이 정신 차리고 보셔야 되는 게 부산 시민들의 돈을 헤쳐먹은 사람들은 다 걔네들입니다. 그때 부산저축은행에서 서민의 돈을 그렇게 뜯어먹은 그 범죄자들을 덮어주고 비호해줬던 세력도 지금 이 사람들이고요. 국민의힘과 검찰 출신 정관들, 그다음 현관들 이런 사람들이고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LCT 사건을 덮어가지고 LCT라는 어떻게 보면 천혜의 자연환경, 부산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해서 원래 공공이 개발해야 될 거를 사익 아파트 어떤 사적인 공간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준 그 사업도 결국에는 그쪽에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고 보셔야 돼요. 과연 누가 공익을 위했고 과연 누가 자신의 배를 채웠는지. 사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산 LCT 같은 경우는 부산시가 부지를 조성해서 넘겨준 건 아니지 않냐고.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 부산시가 부지 맞습니다. 조성해서 넘겨줬어요. 부지 조성에서 넘겨준 거예요. 그렇지. 원래 천억인가 들여서. 예, 원래 만들어줬어요. 그거는 부산시가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려고 다 수용해서 다 만들어 놓은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 원래 뭐가 있으면 군 그거 부대가 배임 있었어요. 아닙니까? 배임. 그거야말로 진짜 그 원래 왕배임이지, 군부대 있던 왕배임. 자리예요. 원래 네. 군부대. 네. 거기 옛날에 공병 중대가 있던 자리예요. 근데 거기를 만약에 공공이 했더라면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될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거기는 초고가 아파트로 아주 완전히 사유화된 공간으로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바다 뷰가 있는 그런 공간을 특정인이 그 과정에서 또 특혜 분양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전유하게 만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경선 당시에 저 네. 어떤 분 지지했던 그쪽 캠프 사람 한 분이 저랑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다가 SNS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LCT는 그렇죠. 이거랑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따박따박 이렇게 잘 모르시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그러니까요. 말라고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지금 뭐 김부겸 총리 거기 뭐 저기 보좌관으로 계신 것 같은데 그건 모르면서 함부로 떠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왜 LCT에 대해서 잘 아냐면 제가 지금 금천구에 사무실이 있고 금천구에 살고 있는데 네. 금천구에 이용북 회장이 또 개발한 땅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게 이제 우리 동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데요.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40몇 층짜리 막 그 건물들이 쫙 서 있는. 네. 저쪽 금천구청 쪽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서부간선도로 타고 가다 보면 금천구청 바로 옆에 지어진 예, 예. 가장 고가 아파트고 초고층 아파트인데 그게 원래 군부대가 있던 자리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맞아. 군 똑같네. 네, 이 사람은 똑같네요. 군부대 부지를 어떻게 자기가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영복 회장이 유명하죠. 네. 최순실이 했던 그 강남계 예. 개원으로 같이 했던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개원. 맞아요. 그러니까 이영복의 정보력은 삼성전자를 앞서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박근혜의 최측근은 다른 누구도 아닌 최순실이라는 걸 이 사람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개를 한 겁니다. 침묵개를. 침묵계. 네. 뭐 개로 불입하는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고액이죠. 네. 근데 그 LCT 사건이 왜 묻히게 되느냐 고리를 보셔야 되는 게 그 이영복이 해운대에 좋은 자리에 호텔을 갖고 있잖아요. 네. 거기 지하에 오션 룸살롱이라고 오션 타워고 오션 룸사롱이 있어요? 네. 오. 거기 검사들 맨날 가서 놀았고 접대한 사람이 이영복이고 그리고 그 최동욱 총장의 내연녀 임모 여인이 거기 있었죠. 네. 그 룸살롱 이제 뭐 접대 들어간 사람 아니고 그냥 네, 네. 마담 마담. 관리하는 아, 사람인데 관리. 오너. 워낙 검사들을 관리를 잘해가지고 네.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요 부산지검 검사를. 그래서 뭐 이영복 회장을 전형적으로 반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른바. 그 LCT 지하가 그렇습니까? 예, ICT가 아니고요. 원래 이영복 회장이 부산에 호텔을 갖고 있었는데 예, 그 호텔 지하에 룸사롱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호텔과 룸사롱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정관계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쪽 그다음 법원 쪽 이쪽에 엄청나게 로비를 많이 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형성된 인맥을 바탕으로 이렇게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서 점차 큰 돈을 벌게 됐다. 이제 이런 스토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이 그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군부대 용지가 이제 군부대 이전 문제 이게 정말 진짜 정치인들 다 나서도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대치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못 간다. 하여튼 국방부는 일단은 무조건 반대해요. 뭐든지 이제 부대 이전 이슈가 나오면 반대를 하고 정치인들은 당연히 자기 지역 내에 어떻게 보면 혐오 시설이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보내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것들이 정말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도심 한가운데 있는 군부대가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못 나가는 건데 그걸 실현시키고 그다음에 그렇게 확보된 땅이 얼마나 귀한 땅입니까? 도시 내에. 그렇죠. 네, 그렇게 넓은 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그것들이 확보되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뭐 용지 교환이라든가 해가지고 이제 부처간 재산 이전으로 해서 대부분 이제 지자체가 확보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국방부에 있던 땅을 국토부가 옮겨받거나 막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행안부로 넘어가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사인, 그러니까 이영복 회장 같은 이런 개인이 그 땅을 확보하는 거는 정말 진짜 로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서울, 부산 이렇게 연이어했다는 건 이 사람이 그만큼 엄청난 노력이 대단했다는 거고 그때 당시에 그 건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LCT 같은 거는 당시 거기 배덕광 국회의원 더 같죠. 원래 해운대 구청장 하다가 맞아요. 해운대 구청장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국회의원으로 갔는데 구청장 시절에 받은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다시 현규영 그때 네.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정무수석도 뇌물 받아가지고 갔죠. 그 사람도 이제 해운대 구청장이랑 하고 해운대 국회의원 다 그쪽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잘 보면 그분 그 두 분이 다 해운대 구주에서 꽤 오랫동안 사업을 한 그쪽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거기서 농사 짓다가 사업하다가 장사하다가 뭐 그렇게 재산 읽은 분들인데 거기 군부대가 있는 데가 기본적으로 뷰가 좋아요. 왜 좋으냐면은 정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을 다 관측할 수 있는 곳에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뷰가 일단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군부대가 있으면 근처에 높은 건물을 무조건 못 짓게 돼 있어요. 군부대뿐만 아니라 주변이 다 개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부대가 있으면은 일단 그 사방에 적어도 반경 한 1km 정도까지는 다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군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이 다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동시 개발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부지가 되게 넓어요. 네. 그리고 일단 또 뭐가 있냐면 군부대가 있으면은 아무리 그 동네가 후졌어도 도로가 큰 도로가 놓여져 있어요. 군인이 항상 얼른 들어왔다 얼른 나가니까 작전상 빨리 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용 도로가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건설 공사하기도 되게 유리해요. 그리고 대부분 다 평지예요. 평지거나 평탄화 작업이 끝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개발한다는 거는 거의 비용은 안 들면서 넓은 부지이고 교통 좋고 뷰 좋고 그래서 그 관청에 누군가를 알아서 맞아요. 그래서 싼 가격에 받으면 그러면 노가 나는 거지 네. 한마디로. 그래갖고 1조 대 개발 이익을 얻었는데 그거 가지고 돈 잘 버리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검찰 뒷배가 있으면 공무원들도 안심하고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런 삼성돈을 땅은 막 네. 마음 놓고 받는 그러니까 그런 땅은 공영 개발을 안 하고 민영에 넘기는 것 자체가 배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전국에 다 그러고 있잖아. 근데 그 1조 원대 개발 이익을 민간이 독식을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현기한 당시 정무수석하고 배덕강 의원을 구속하게 된 건 언론에서 먼저 그 녹취록이 까졌어요. 룸사롱에서 술 먹으면서 얘기했던 그 녹취록이 까지면서 겨우 그 2명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뭐 수사 확대도 안 하고. 근데 지금 보세요. 연일 그냥 대장동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천문학적 이익을 얻은 LCT와 관련해서는 보도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수사도 아주 그렇게 가지런하게 정리해서 딱 녹취록에 나온 두 사람만 이렇게 처벌하게 된 이제 거예요. 부패 고리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영복한테서 오현 룸살롱에서 접대받던 부장검사가 사개 추이로 와서 사법개혁을 추진하면 이게 사법개혁이 되겠습니까? 안 돼.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때 공수처 만드는 거 옥상옥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럼 그런 얘기를 막 조중동은 실어주고 국민들은 현혹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 뿐만 아닙니다. 그 LCT 수사 똑바로 안 했다고 왜 똑바로 안 했냐고 반부패 수사부장 할 때 왜 똑바로 안 했냐고 했더니 세상에 나는 그때 LCT 수사팀이 없었다 이러면서 고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검찰 안에서는 또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부장검사 그래도 젊은 검사들은 좀 청렴하잖아요. 이 부장검사 따라가서 그 자리에 있고 마음 불편하고 이런 거를 이제 이프로스에 올렸더니 검사장이 불러서 내리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언론 통제, 언론 탄압, 화장한 얼굴을 쓰고 막 정의의 사자인 척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극에 능하다고 해야 되나요? 연극에 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자면 오랫동안 10년 동안 검찰을 출입하면서 그 연극에 너무 순진하게 속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로 속았나요? 내가 바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보라고 대놓고? 아이, 아, 대놓고 저는 오늘 이때는 바보가 되는 게 좋아요. 저는 아니, 오늘도 이제 김웅이 새벽에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뭐랄까 이거 충성 맹세를 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 정도로 인터뷰 내용이 검찰에서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저에게 제보를 해주신 분들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제보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목숨처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처럼 저 잘못 들은 줄 알고 그럼 뭐 손주성을 지키겠다는 얘기죠 뭐. 그 윗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보해주신 분들이라고는 말은 했지만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내가 함구하겠다. 내가 절대 속으로 총장님 들으십시오 이 말 아니에요 이거. 내가 이 사건은 끝까지 내 목숨과도 같이 함구할 테니 만약에 여기서 말이 나간다면 내가 본 건 아닙니다. 내가 본 거는 나는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다라고 공개 충성 맹세를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본 거 아닙니다. 절대 이거 보니까 내가 또 비록 경선에서는 유승민 후보 경선 캠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유승민 후보 캠프에 몸담았다고 혹시 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는 충성 맹세 같은. 그 공수처도 빨리 수사해야 돼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도봉 검사장인데 이도봉 검사장 같은 경우 유우성 씨 그 공소권 남용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확정이 됐으니까요. 그럼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직권을 남용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지금 당장 수사해가지고 기소해야 돼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이미 디지털 증거를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뭔가 이 사람들이 뭐 자백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최소한 김웅, 손준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자백이 이 사람들의 진술이 그런 게 더 핵심적으로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뭐 누가 불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공수처도 바보가 아닌 한 그래서 이미 디지털 증거로서 충분히 넘치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소환에서 진술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을 하는 절차를 거칠 뿐이지 이거를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마치 언론들은 이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어서 공수처가 매우 힘들어지고 있다 라고 계속 보도를 내고 있고 김웅은 목숨처럼 지키겠다고 충성맹세를 하고 있고 아니, 왜냐면 아까 이두봉 검사장을 제가 왜 얘기했냐면 이두봉 검사장이 이두봉. 누구냐면 그 월성원전 수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월성원전 수사로 탄생한 두 명의 괴물이 있잖아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데 이두봉 검사장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불만을 제기하고 덤벼? 그러니까 유우성 너 옛날에 내가 처리했던 거 중에 그냥 별거 아닌 건이어서 덮었던 사건까지 끄집어내서 다시 어떻게든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기소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건도 억지로 기소하는 사람인 거예요, 원래부터. 근데 그 사람이 월성원전을 기소를 했고요. 그 월성원전도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잖아요. 뭐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지웠다. 근데 애초부터 그게 법적 논란이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왜냐면 어디까지 공문서를 볼 거냐. 예를 들어서 보고 결재가 있는 거는 당연히 공문서죠. 근데 예를 들면 그냥 제가 장관 보기 좋으라고 뭐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보고용 문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아 그래 이런 내용이구나 알겠다 그리고 그렇게 된 서류들 그런 수많은 서류들을 전부 그러면 공문서로 취급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논리가 어떤 논리냐면 이번에 그 96만 원 불교수 세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검사 100만 원 안 되게. 네, 그 검사들이 자기 지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갖다가 전부 다 파기했어요. 근데 그 증거인멸로 아무도 기소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지무실에 있는 컴퓨터 파기했을 때 논란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무리 업무용 컴퓨터라도 그게 다 거기 안에 있는 파일들이 공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그 법정에 가가지고는 진짜. 그게 공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들이라면 전부 다 공문서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 따라. 예, 안태근 사건 때 네. 하고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때 안미영 검사가 기자회견으로 압박을 이제 폭로를 하고 대검 반부패 수사부 네. 김우현 부장 네. 컴퓨터가 털리고 이러니까 그 뒤로 검사들이 이거 정기적으로 디가우징을 시키자. 네. 네, 정기 디가우징.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검사들의 의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규정 만들어서 하면은 불법 아니야. 규정에 따른 거니까. 네, 규정에 따른 거니까. 네. 옛날에 그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해가지고 디가우징 했다고 증거인멸로 처벌했습니다. 검사들이. 그렇죠. 장진수 주무관. 네, 그 장진수 주무관도 결국 처벌됐죠. 네. 그리고 장진수 주무관이 그때 그 공익제보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입 다물라고 5천만 원 감봉을 받아요. 그거 마련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진모, 건재진 그 청와대에 들어가 있던 검사들. 검사들이죠. 그때 다 폭로했거든요. 장진수 씨가 그거. 근데 나중에 기소했잖아요. 그것도.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뭐 내가 하는데 뭐가 문제야? 뭐 어차피 수사하고 기소하는 거 다 우리 편인데. 그러니까 검사 가는 곳마다 나쁜 짓을 하고 국정원에서 나쁜 짓 하죠. 청와대 가서도 나쁜 짓 하죠. 하던 대로 하니까. 네. 예전에 제가 판사하고 검사하고 그렇게 저 변호사니까 이제 원래 알던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 먹고 술 한 잔 먹었는데 김영란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판사들은 되게 이제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이다. 왜냐면 도대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 근데 검사들은 아무 걱정을 안 해요. 어차피 수사하고 기소 우리가 하는데 뭐. 맞아요. 정말 아무 걱정을 안 해요. 오히려 판사들은 이게 우리가 한 판결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검사 니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막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법은 오히려 어떤 직무독립 수행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검찰에 의해서 완전히 이른바 사찰 전국이라든가 아니면 공안 전국이라든가 이런 게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검사들은 정말 귀문단법에 대한 걱정이 1도 없어요. 제일 많이 얻어먹는 친구들이 제가 보기에는 법관들보다 검사들이 훨씬 많이 얻어먹거든요. 근데 전혀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딱 그 마인드예요. 어차피 수사하고 기소 우리가 하는데 뭐. 그날 술값 밥값 계산은 누가 했습니까?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청담동 룸살롱 사건 항상 특수부가 워낙 끈끈하니까 이주영의 특수부였잖아요. 그 반부패 수사단에 뭐 대표적인 정치 검사들이 쫙 거기 배치돼 있는데 아무튼 김기동 뭐 한동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주영이 변호사였고 그때 후배들 뭐 나의엽 유효재 뭐 이몽섭 불러갖고 이렇게 막 한 건데 그 불기소 세트가 문제되고 나서 다른 검사가 네. 그 사람들 중에 김봉현 접대받으러 간 3명, 이주영 뭐 이렇게 해서 누가 제일 잘못했느냐. 아. 누가 제일 잘못했을까요? 검사의 관점으로는. 이주영이 잘못했다. 아. 우리가 사건 밀어주고 해갖고 돈 잘 벌고 있는데 돈도 많은 놈이 지가 돈 내지. 아, 괜히. 그러니까 여기 검찰에 항상 잘 보여야 되고 이주영은 뭐 자기 후배들 얘 제가 접대했어요 불 일이 없잖아요. 네. 김봉현은 마음 잘못 먹으면 뭐 강기적 엮으려고 저한테 공작했어요 하면서 쫙 얘기한 건데 어떤 검사가 이주영이 잘못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그게 검사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주영 같은 검찰 정관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무원들끼리 있는데 공무원들이 인허가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에요. 근데 전직 공무원이 어디 업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술을 먹였어요. 그러면 검사가 불기소했을까요? 어떻게 기소했겠습니까? 뭐냐면 그때는 사건 관련성이 없다는 거였어요. 네. 근데 당장은 사건 관련성이 없다는 시기였는데 예를 들면 그 퇴직한 공무원은 이런저런 사건들이 계속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퇴직한 공무원이 돈을 냈든 안 냈든 제3자 부담으로 해서 결국에는 뇌물로 기소했을 겁니다. 제3자가 부담해도 그렇죠. 뇌물이 돼요. 꼭 그 예를 들면 그 공무원 정관이 본인 돈으로 안 내도 됩니다.
근데 뇌물죄로 기소하기가 싫으니까 그거는 어차피 김봉현이가 냈으니까 김봉현과 사건 관련성이 있냐? 아직 거기 가기 전이었다. 네. 그래가지고 뇌물죄를 빼버리고 네. 이제 김영란법에서 또 뭐 96만 원을 맞춰가지고 빼버리고 그래서 결국 한 명만 기소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검찰이 봐주려고 작정하고 자기들 식구들이니까 그렇게 한 거지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그 중간에 다리를 놔준 사람이 다른 사건이 걸려있는지 다 따져봤을 거예요. 근데 그 이주영 변호사가 다른 사건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 검사들하고. 네. 근데 그런 거는 아예 찾아보지도 않고 돈을 부담한 건 김봉현이니까 사건 관련성 없다 이래버린 그러니까 거. 직무 관련성을 자기네 일일 때는 아주 좁게. 맞아요. 사실은 자기 동료가 사건을 많으면 청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선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다 배제하고 좁게. 사실은 제가 아는 변호사는 네. 경찰 공무원한테 사건은 걸려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사건 끝났어요. 검찰에 송치하고 그냥 수고했다고. 오리탕 두 사람이서 26,000원. 뇌물죄로 기소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뇌물이 될 수가 있어요? 뇌물이라요. 뇌물이래. 뭐 그렇죠. 뇌물이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하다는 거예요. 26,000원인데 26,000원 뇌물을. 왜냐면 밥을 먹었는데 밥값으로 그 정도 되는 게 왜냐면 그러니까 돈을 또 그 검사들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공무원을 잡으면 인사평점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무원을 엮으려고 그래요. 근데 자신들에 대해서 아주 공무원이 아니라 경찰을 잡으려고 경찰은 특히 더 혈안이 돼 있는 느낌이 경찰은 들어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뭐 관련해서 사건이 경찰을 잡으려고 검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특히나 이제 수감자들이 내가 경찰의 비리를 알고 있다 내가 제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비리가 아니어도 정말 엮으려고 어마어마하게 그 수감자의 모든 편의를 봐주면서까지 하는구나. 결국에는 무죄가 나오기가 너무 어렵지만 결국 무죄를 받아도 그 사람은 이미 너무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힘들어 있는 상황이 되고 참 경찰을 잡기 위해서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이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이러면 지 얘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자기 얘기. 왜냐면 윤우진을 네. 열심히 수사한 경찰관들을 욕보인 게 네. 윤석열이잖아요. 맞아요. 저 이철규. 네. 그분 이제 다 무죄 받았어요. 제일저축은행이 뭐 유동천에게서 3천만 원 받았다 해갖고 네. 다 무죄 받았죠. 그래서 그걸 기자가 물으니까 뭐 그쪽이 보복 수사를 했다고 경찰이 보복 수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저 이거 뭐 이건 정말 아수라판이 어딨나 싶어요, 진짜. 아니 그 김기현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김기현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봤을 때 이게 심지어 자백을 했어요. 동생이죠. 예, 김기현 씨의 동생이 경찰에 와서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했는데 그래서 영장을 쳤죠. 그랬더니 돌아가서 다시 검찰 조사 받을 땐 자백을 번복을 해요. 자백을 번복을 하고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울산 고래고기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그렇게 영장을 맞아요. 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다 안 받아주고 자기들이 무혐의 처분을 하고 검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하고 그에 대한 보복 수사를 이뤄졌다는 게 정설이에요. 뭐냐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그에 대해서 황운하를 잡기 위해서 보복 수사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또 하나 그 경찰청의 약사법 위반 사건을 기소를 하면서 보도 자료를 A 씨하고 뿌렸는데 그 피의 사실 공표했다고 들들 볶아서 결국은 한 2년쯤 끌고 있다가 기소유예했어요. 무혐의도 아니고 기소유예했어요. 황운하 아니 이름을 얘기했어요. 뭐 성별을 얘기했어요. 뭐 A 씨.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사실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적도 없는데 소환조차 안 하고 기소했습니다. 맞아요. 아니 뭐 소환조차 안 하고 기소한 거야. 정경심 그러나, 교수도 그렇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우리 공수처도 소환 안 하고 기소해보면 참 좋을 텐데 왜 그 기백이 없어 사람들이. 그러면은 나는 뭐 아주 양호한 거네. 저기 비사실 공표 신나게 하던 사람이 내 좀 기사 썼다고 입장문밖에 안 냈잖아 그 사람은. 기소는 아직 안 했으니까. 기껏 해봤자 입장문이니까 아직은 양호한 거네 그 정도는. 네. 그러니까 정말 근데 좀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게 LCT 사건도 정말 국힘당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뿌리들이 나올 것 같은데도 덮고 그리고 울산 고래고기 사건도 마찬가지고 검찰에 무슨 엄청난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덮고
그냥 덮이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그 대장동에서도 검찰이 원하는 쪽만 이렇게 하다가 별게 없으면은 나머지는 덮는다. 곽상도는 글쎄요, 의지가 있을까 싶어요. 검찰이 추징 보전까지는 했으나 정말 의지가 있을까? 저 곽상도 구속 안 시키면 구속사안이 맞죠? 그럼 50억인데요. 당연하죠. 50억인데요. 네, 그런 거- 뇌물 아니, 50억인데요. 일단은 1차 판단은 있었어요. 뭐냐면 법원에서 추징 보전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혐의가 소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리가 이거 뇌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추징 보전 결정을 내렸고. 그러면은 그냥 덮고 넘어간다? 이러면은 뭐 봐준 거라고 봐야 되겠네. 곽상도가 예. 뭐 기사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 손자가 서울대 병원 가서 진료받은 걸 뭐 항제 진료라면서 말도 안 되는 네. 그러니까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냥 뭐 실제이든 아니든 기사 실리고 의혹 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그게 검사들 수법이잖아요. 맞아요. 그랬던 사람이 지가 50억을 받으면 50억을 받아 자기 아들을 통해서 받았으면은 정말 얼굴을 못 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50억. 자기가 뭘 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 법원이 동결시킨 거 아니에요? 네. 못 빼게. 네. 그랬더니 뻔뻔스럽게도 그 풀어달라고 또. 네. 야, 아들 이름으로 한 진짜. 것도 아니고 본인 이름으로 이의 신청했습니다. 진짜 아니 아들 이름도 아니고 아니, 본인 이름으로 했어요. 네. 범죄 사실에 자기가 피의자로 표현됐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신청권이 있다 주장하면서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본인이 신청했습니다. 이의 신청. 그냥 각상도가 이해가 돼. 뭐 이때까지 쭉 그래왔던 게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이 차관으로 임명돼서 뭐 이런 와중에 문제되니까 민정수석으로 있던 곽상도가 경찰에 압력을 넣었다.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수사해? 뭐 과거사위원회가 뭐 이런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공식적인 일이잖아요. 명예훼손으로 5억 청구했잖아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걸려 있고 그거 수사한 사람이 누구냐? 변필건. 변필건.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정한준 교수, 이규원 검사, 대통령까지 해서 다 명예훼손 5억이라고 손해배상 청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검사 애들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송이 걸려도 자기들 편 아니면 사건을 그러면 무혐의 처분해야 되는데 무혐의 처분하지 않고 사건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런 생각을 하겠죠.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면 욕보이기 차원에서라도 휙 법원에 던져놓겠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필건이 또 무슨 짓을 하냐면은 김학의 관련 사실을 퍼뜨려서 김학의 송모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명예훼손에 인지하는 거 보셨어요? 고소도 안 들어왔는데 변필건이 명예훼손 네. 김학의의 처에 피해가 있다면서 명예훼손 인지를 한 사람입니다. 야, 지금 이 사람이 창원지검의 인권보호관으로 있네요. 인권보호관. 야, 얘가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검찰한테 수사권 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이게 나오는 엄청 거예요. 건데 이 인권보호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였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제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었는데 지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과거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서 좀 제대로 피의자 인권들을 좀 보호해가면서 해라.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은 안 된다. 이제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수사권도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수사권 조정은 이루고 일단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인권보호관이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네.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 수사를 피해 입지 않도록 잘 조절해 보겠다고 만든 거예요. 그 인권보호관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시죠?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인권보호관으로 검사들을 수사했습니다. 검사의 인권. 검사의 인권만 보호하는 거예요. 한동훈 능다 윤석열 집중 검사의 네. 인권만 변호사조차 보호하는. 선임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들이 검찰의 어떤 포괄적 수사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개선하라는 개선책으로 만들려고 야, 해가지고 이거 문무일 진짜. 총장시절에 만들었는데 인권보호관이 첫 번째로 한 게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가 인권 탄압이라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보내버립니다. 또 뭐를 했냐면 감찰부에 있는 사건. 맞아요. 한명숙 모해이증 교사 진정이 들어왔을 때 대검 감찰에서 하면 되는데 대검 감찰에 그 감찰부장이 외부 공모된 판사 출신이니까 자기 지시 안 따를 테고 껄끄러울 테고 뭐 이러니까 던져준 게 서울중앙지검의 이용일 인권감독관, 인권감독관. 특수부 라인 그래갖고 이런 걸 하려. 그리고 저는 뭐라고 생각해요? 인권보호관이 인권을 워낙 모르니까 좀 공부 좀 해라. 네. 이런 뜻으로 보낸 것 같아요. 왜냐면 몇 면을 보면 서지영 검사 미투 했을 때 손준성 검사도 인권 예. 지금 대구고검 인권 서지영 검사에 대해서 인사 불만으로 튀어나온 애지 우리 검찰에서 그런 일이 어딨냐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검찰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고민이 생기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그런 일은 발벗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법무부에 보내달라는 요구, 대검에 보내달라는 요구, 서울중앙지검에 보내달라는 요청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거 들고 오시면 그런 걸 이용해서 뭐 2차 가해잖아요.
그렇죠. 완전 모욕적인 정말. 정모 검사. 와, 정말 그거는 이름 얘기해 정유미 검사. 그런 사람 인권 보호관. 인권을 좀 알라고. 그리고 정의유 검사는 또 되게 재밌었죠. 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서 이른바 임시번호를 기재한 거에 대해서 네. 내가 부장검사로 지금까지 활동해오는 동안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임시번호를 부여가 관행이라는 주장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전 무슨 미친 소리를 하냐는 식으로 막 얘기를 이포레스에다 글을 썼어요. 네. 임시번호 그냥 무더기로 나옵니다. 무더기로. 그렇죠. 그 법무부에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사건 번호를 아예 안 쓴 거. 뭐 제대로 기재한 게 예. 별로 없어요. 심지어. 내사 초기 이렇게만 쓴 거. 뭐 동부지검장 관인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관인 안 찍은 거 수두룩하고 그렇죠. 뭐 장의해야 된다. 그러잖아. 네. 수사기관에 장의해야 된다. 이규영 검사 대 이거 안 된다. 수사관이 한 것도 많고. 많죠. 왜냐면 그게 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6시간 동안입니다. 네. 6시간 동안 가둬두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만 돌아가 계시든가 어디 카페에 계시든가 빵집에 계시든가 알아서 계시고 좀 기다려달라. 왜냐면 정말 진짜 출국 금지 사안인지 장관께서 6시간 안에 결정하신다. 그 6시간입니다. 그 6시간 그걸 한 걸 가지고 뭐 대단하게 인권 침해를 받은 것처럼 김학이라는 전직 법무부 차관 검사장이 대단한 인권 침해를 받은 것처럼 뭐 검찰에서 막 포괄적으로 인권 침해 수사를 했네. 그렇게 몰아간 거잖아요. 네. 한 6시간 또 잠깐만 그냥 기다리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도 지금 검찰 수사는 뭔 수사를 하느냐라고 오늘 반문을 했어요. 네. 예. 아니 피의자도 아닌데 완전히 지금 오늘 아침 모든 신문이 다 이게 이재명을 겨냥한다라고 해설을 해놨단 말이죠.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지금 딱 이렇게 판을 벌이는 거죠. 어차피 지금 이재명 후보 본인에 관한 건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판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그래 이제 이재명한테 수사 가는 거 아니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기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연기 여기서는 피우고 예. 검찰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없죠. 검찰은 이재명이란 말을 꺼낸 적도 없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오로지 언론이 이럴 수도 있다라고 예측 기사를 썼을 뿐이에요. 근데 김경록 PB가 뭐 유튜브 채널에 가서 자기가 이제 수사를 겪으면서 받으면서 뭐 고통스러웠던 거 하면서 검찰은 바람을 맞아서 수사를 해요. 근데 그 바람을 자신들이 일으켜요. 그렇죠. 그렇지. 바람을 예. 일으키면서 그거죠. 왜냐면 냄새를 피우면서 그게 고발사주죠. 기사로 슬쩍 흘리고 재생산하고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거 예전에 제일 잘 목적으로. 썼던 사람이 검사로 있을 때 제일 잘 썼던 사람이 사실은 홍준표입니다. 윤석열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전통이에요. 홍준표가 기자랑 유착해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수사 방향을 잡고 막 이런 역사적 전례가 있어서 중간에 또 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만들어지게 된 게 이른바 공보준칙 만들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유, 참 2차전이 시작되는군요. 조국 전 장관 그렇게 네. 사격했던 이 1차전이라면 2차전이 또 벌어지게 됐습니다. 김진태가 조국의 길을 걷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뭐 보나만 합니다. 역시 또 시민들이 살아있어야 하고요. 또 시민들이 검찰개혁의 의지를 더욱 다지면서 큰 싸움을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가 되면 사실 그냥 뭐 이제 굿바이 하는 건데 윤석열을 아마 네. 후보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큰 전쟁을 또 다시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조상호 변호사님, 신유진 변호사님, 장용진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